예, 지금 시각은 6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55분입니다. 제 차에 있는 시계상으로 그렇게 보여요. 다시 55분. 예. 저는 그저께 저녁 때 대구에 내려와서 첫날 밤은 그 수정모 쪽에서 제가 자주 가는 그 올레 모텔이라는 곳에서 숙박하고, 어제 오전에는 경북 경산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, 기재부 장관이죠. 또 겸 삼선 국회의원인가 사선 국회의원 하신 그 최경환 씨의 연락처를 구하려고 경산 중학교 근처 도착해서 그 경산에 온의못 남매지라 하는데,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자가 아닌 일반 우리 말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온의못 남매지, 그거가 거기 저 경산의 체육 공단인가, 예, 그쪽에 가서 수영장 있는 곳, 그까지 갔다 왔습니다. 어제 뭐 정현 전 의원 또는 전 장관님 연락처를 알려는 노력은 직접적 성과는 없었고, 명함만 몇 장 나눠드리고 왔는데, 제 생각에는 그 6월 10일 날인가 월요일 날이 그 경산 자인 무슨 축제가 있더라고요. 그 축제에 가면은 혹시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이 지난 총선 때 4.10 총선 때 선거사무소를 냈던 그 경산에 있는 무슨 농협인데 중방동 농협지점인가, 거기 가면은 최경환 전 부총리나 이랬더라도 하다못해 그 선거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했던 실무자 연락처 정도라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. 참 만나기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뭐 연락처를 알게 되고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제 점심 때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대학 동창이기도 한 이문호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, 그 다음에 김성엽 변호사, 이분은 판사 출신이죠. 그 다음에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, 지금은 뭐 휴업 상태지만 내년 이맘때는 영업을 재개해야 될 운명체에 있는 주식회사 블루엑스 그 설립 등기를 해준 법무부인 신재 도장한 변호사, 본래 그 3명을 만날 계획이었는데 한 분 더 만났어요. 박혜봉 변호사라고, 법무부인 창공의 대표 변호사인데,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던 전해,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담도암이란 참 치명적 암을 질환을 앓았는데, 그 무렵에 제가 그해 2008년이래요. 아마 한 1년 정도 법무부인 창공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. 서부사무소장이라고. 법무부인 창공이 본사는 대구지방법에 있는 범어동 쪽에 본사 있고 법무사무소가 있고, 여기 또 서부지원이라고 대구엔 또 있어요. 서부지원, 서부지청, 검찰지청인데 그쪽에 서부사무소에 서부사무소장을 제가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. 사실 그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. 뭐 법대를 나왔다 하지만은 사실 사무장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역할이란 게 그냥 법적인 거 물론 알아야죠. 민사법, 형사법 알아가지고 의뢰인이 오면 이런 무슨 어떤 식으로 소송이 전개될 겁니다,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소송 위임 계약을 말하면 체결하고,
뭐 하는 일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 사건을 수임하려면은 그냥 사무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. 그죠? 좀 돌아다니면서 사건화 될 만한 곳이 좀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좀 뿌리고 또 더 좋기는 의뢰인들 있으면 의뢰인들 집에도 한번 찾아가서 의뢰인들 집이나 의뢰인들 사무소 같은 데 좀 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현장에서 증거 수집한다든가 증언을 또 청취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.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란 게 일방적으로 그 사건 의뢰하는 사람 말만 들을 수는 없어요. 그래 하도 소송하다 큰일 날 수 있어요. 사건 의뢰하는 사람은 어디가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고지 믿고 소송하다가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. 거짓말 이제 좀 알아내고 또 이 의뢰인이 중요한 주장을 할 게 있는데 증거도 있는데 그걸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런 걸 좀 수집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의뢰인들 집, 공장, 사무실 있는 데 가봐야 되잖아. 그러면 교통수단이 자동차가 필수래요. 의뢰인이 뭐 우리 저 변호사 사무실 바로 옆에 사는 경우라면 예외지만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그 운전 면허증도 없었어요. 그러고 의뢰인을 만나거나 또는 예상 의뢰인, 미래 의뢰인이 될 만한 사람, 잠재적 고객이죠. 그 만나러 갈 때 제가 뭐 다른 사람 도움 받았어요. 그때 도움 받은 사람, 운전해 준 사람이 김창기 씨고 그분이 오늘 플루엑스에 감사래요. 참 인연도 희한한데 또 이 김창기 감사, 우리 블루엑스 기준입니다. 김창기 감사에 또 절친인 분이 한 분 있는데 외관에서 고물상을 해요. 형제 부부가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이상필 씨인데 형제상회라는 고물상 옛날 말 고물상 요즘 이제 환경 뭐라죠? 환경 재활 뭐라지? 고물상을 다른 부른 용어가 있는데 자원 재활용업인가? 하여튼 그 자원 재활용업 또는 고물상업을 하시는 분이 이상필 씨고 그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 블랙스의 이사시죠. 그분 회사 만들 때 출자도 하셨어요. 그 김창희 감사가 이분하고 둘이 친한데 하루는 저한테 제가 영주시 풍기업소 집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. 주 선생님 하더요. 왜요? 그러니 제가 그 주 선생님을 몹시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풍기로 가도 될까요? 그래. 예, 뭐 오십시오. 근데 저를 몹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김창희 씨 본인이 그런 뭘까? 누군가 했더니 그 찾아왔던 분이 그 이상필 씨래요. 그때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뭐 경북대 법대 나왔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같은 법대 나왔나? 이래 생각. 그래 보더니 그걸 계기로 친해졌습니다. 참 또 창설수설하네.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공 이야기 하다 그랬구나. 어제 그래서 결론은 이문호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가르치기는 형법, 형사소송법, 그다음에 법조윤리 뭐 이런 걸 가르친답니다. 근데 이분이 또 도 닦는다고 예전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. 저하고 똑같이 대학 다닐 때 종교 서적 또는 철학 서적 또는 명상 서적에 심취해 있었는데 저는 라즈니치파 라즈니 책을 엄청 좋아했고 이 이문호 교수는 저하고 조금 달리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저는 약간 감성적이라서 물론 이제 지성도 있으면 날카로운 지성도 있지만 감성적이라서 라즈니치의 그 글을 읽어보면 시적이거든 상당히. 시적이고 아름다워요. 그리고 뭐 우화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이문호 교수는 상당히 그 예리한 통찰력, 논리 따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갖고 제가 볼 때 머리 아픈데 뭐 크리슈나 무르티하고 라마나 마하리시인가 저런 마하리시에 그분이 읽고 물론 그것도 뭐 다 따지는 게 좋아하는 거 알고 보면 깨달음이나 체험이니까 그런 거 한데 저보다 논리적인 그 사고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문호 교수 그다음에 뭐 박태봉 창공 법무부인 창공 대표 변호사 도정환 법무부인 신재 대표 변호사 그리고
가만 있어요. 김성엽 부장판사 아니 판사 이제 두 변호사 이제 여러 해 됐다 그래. 예, 그래 네 명을 만났고 박해봉, 김성엽, 참 이문호, 다음에 누구노? 박해봉, 김성엽, 이문호, 도정환, 예, 이런 네 명을 만났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 통화해서 소식을 물어본 안부를 물어본 사람은 이제 최원령 변호사. 이분도 또 부장판사에 무슨 지방법원 지원장 하셨는데, 예, 근데 고향이 강원도 평창인가 영월인가 평창인가 그 출신이고 아버지가 저 교육자셨어요. 교감인가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이고, 그 다음에 그 정상환 지금 변호사일 겁니다. 예.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요. 그 공천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저의 종실이에요. 주아무개라고 주공공이래요. 밝히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, 예, 그래서 전화 통화한 사람은 이제 최원령 변호사, 정상환 변호사인데 이 정상환 변호사하고는 제가 조금 악연이 있어요. 정상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, 예, 국가인권위원 중에도 이제 비상임이 있고 상임이 있는가 본데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사무실에 매일같이 출근하는 그런 위원으로서 뭐 차관급이라 그래요. 각 부처 치면 장관 밑에는 차관이라 있잖아요. 예. 차관을 영어로 뭐라 하더라. 장관이 미국식으로 하면 세크레터리, 차관은 뭐 바이스 세크레터리를 해야 되나?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죠. 이분이 저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서 약간 견해가 달랐어요. 이 정상환 변호사는 뭐 아마 정상환 변호사도 법률가니까 그리고 미국 하버드 유학도 했어요. 국비로 1년간이가 그 미국 가서 뭐 미국의 정치 개혁에 관한 부패 체결 정치 개혁에 관한 정치 자금 관련된 그런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출판한 적이 있고 저한테 한 권 준 적도 있어요. 학구파인데 정상은 그 당시 상임위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. 뭐 아마 법적으로는 탄핵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 느꼈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이래 박근혜 대통령이 뭐 법적으로 모르는데 정치적으로는 탄핵 당할 수밖에 없었다.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면서 좀 정치인이라면 쇼를 해야 되는데 실제 뭐 세월로 빠져서 돌아가신 그 학생들이나 그 승객들을 구하지는 못한다. 구하는데 실제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좀 분노를 잠재우려면 그 현장에 가서 헬리콥터 타고 구조 지휘하는 쇼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가식적인 쇼를 안 했다.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 탄핵이 당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. 저는 그 의견이 있었던 것이 물론 뭐 정상 그 당시 상임위원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. 현실적으로 쇼를 했더라면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또 욕을 하고 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배를 침몰시켰습니까? 구조를 하지 말라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당시 그 구조를 제대로 못하게 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당시 정부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언론 탓도 크죠.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날 그 점심 먹기 직전에 물론 처음에는 충격적인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 구조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. 뭐 근데 누가 구조된지 모른다 이렇게 나왔다가 한 11시인가 12시인가 점심 먹기 직전이라고 생각되는데 11시인가 12시 그 사이인가 연합뉴스라든가 여러 언론에 TV 화면에 나왔어요. 전원 구조라고.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머니하고 이제 밥 먹기 직전에 밥을 먹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 배가 침몰하지만 그 다행히 좀 신속히 출정해서 학생들이나 그 승객을 대부분 구했는가 보다. 전원구조라면 뭐 실제 다는 뭐 그래도 대부분 구했으니까 저는 전원구조라고 보도 나온 게 아니냐 했는데 웬걸 정신 먹고 나니까 사태 심각해져. 예. 처음에 배가 이렇게 우등해서 사람 구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배가 한쪽 머리는 아마 물속에 들어가고 있어. 그러면서 안에 많은 승객이 있다. 특히 학생들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바뀌더라고. 나 참 그때 그 미스터리인데 그 언론들 그 책임을 져야 돼요. 전원 구조란 그 어마어마한 오보를 냈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전원 구조란 제보를 했고
그런 중대한 거면 그 당시 해양경찰청에 의뢰해서 저런 구조된다 확인하고 보도했는가?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자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처벌받아야 될 자들은 그 자들이에요. 아무리 언론이라 해도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주는 거 막 보도합니까? 언론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 갔어? 그 언론들이 얼마나 선동했습니까? 노란 리본 그 맨날 지금도 해마다 그거 비춰 그거 볼 때마다 솔직히 구역질이 나요. 구역질이 나요. 돌아가신 학생들이나 승객들은 참 안 됐지만 첫째 그 구조 잘 안 된 게 뭐죠? 그런 언론의 엉터리 보도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도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지원하는 지시하는 그런 정부 부처에서도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그 선장 아닙니까? 그 배 선장과 그 기관사 등등 자기네들은 배가 침몰할 때 자기네들 갑판에서 뭐 캔맥주를 따고 먹고 있었나? 그 짓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나마 탈출하려는 걸 못 나오겠죠. 자, 함부로 탈출하려면 혼란이 되고 뭐 위험하니까 그냥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,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학생들이 스스로라도 나와서 헤엄이라 쳐서 나와서 몇 사람 살 수 있는데 그 방향 작자들이 그 작전 사행이 됐습니까? 사행 그냥 뭐 흐지부지 형 나오는데 물론 며칠은 뭐 감옥은 좀 있었겠죠. 참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 구조 제대로 못한 해양경찰청이 어디 소속이죠? 그 경상도인가요? 강원도인가요? 전라도 아닙니까? 그 전라남도 해경일 텐데 전라도 사람들이 책임 큰 거잖아요. 법적으로 공무를 하도 전라도 사람이잖아요.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자기네 못 구해놓고 그거를 경상도 쪽이 말하자면 주 지지 기반인 당에 덮어씌운 참 어이가 없는 그 따위 엉터리 세월로 사건 처리를 해놓고 그 모든 책임을 그냥 뭐 배라고 몰아본 적도 없고 한 그런 대통령한테 다 덮어씌우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. 난 참 이해할 수 없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저는 정치적으로도 타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건 그냥 그 사기와 협박에 의해서 만들어낸 탄핵이지 그게 무슨 진짜 제대로 된 탄핵입니다. 그리고 탄핵이란 것은 물론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탄핵 절차 자체는 법적인 과정입니다. 그죠?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는 그걸 국회에서 의결해 끝난다면 그 정치 탄핵이라는 게 말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하잖아요. 탄핵 심판 일종의 형사재판에 준한 거잖아요. 근데 그 재판을 어떻게 했죠? 마구 엉터리를 했죠. 세상에 그 복잡한 사건 재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십수 가지의 아마 그 혐의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시간 증거를 제출하고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미리 정해놓고 벚꽃 대선인가 그 진짜 구역질 나는데 벚꽃 필 때 대선해야 된다. 대통령 선거해야 된다. 그때까지 빨리 탄핵해야 된다. 그런 거로 막 밀어붙였잖아요. 헌법재판소 그 인간들 자기네들 쓴 결정문 읽어보라고. 지금 읽어보라고. 전 앞부분 읽어봤어요. 절차적인 부분. 실체적인 부분 별로 안 읽어봤어요. 왜? 절차 부분만 읽어보다가 분노 치밀어서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던 속옷 심부름 또는 약 받아오고 그런 심부름 하던 최순실가 한 게 아니래.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심부름 안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?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더 많은 지금 김건희 여사 또는 지난 정권의 김정수 여사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문제를 많이 저질렀습니까? 그 사람들 옷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옷값하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은 거의 간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재미교포 목산지 나발인지 한 그 인간인데 명품 백까지 받지 않았어요? 그것도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인간들은 지금 무사하고 택도 안 된 거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말이지. 그 절차의 관계를 제가 보니까 국회부터가 완전히 엉망이죠. 탄핵할 때 절차상 탄핵 한 개 전문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몽땅 묶어서 의결해서 일부 예를 들면 10가지 탄핵 사유가 10개 있다 치면 일부 사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냥 찬성에 반대를 뭉뚱그려 하니까 일부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전반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찬성한 거잖아요.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서를
헌법재판소에 보냈죠. 탄핵소추 의결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형사사건에서 공소장 같은 건데 그거 지멋대로 뜯어 고치면 됩니까?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지멋대로 뜯어 고쳐줬어. 사실상 강 1원인가 1원짜리 그 재판관 있잖아요. 그놈의 새끼.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재판장을 자기가 맡게 된 나중에 맡게 된 그 여자 머리 위에 그 나중에 출근할 때 판결 선고 결정 선고한 날인가 머리 위에 헤어롤인가 막 말고 나와가지고 옆에서 매번 팔자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팔대빵을 아마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따위 짓을 한 것들이 헌법재판관 저는 그 헌법재판관 걸 인정 안 합니다. 그 작자들은 솔직한 말로 자기네들 그 재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재판 책임은 어떻게 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학교에서 좀 교수들 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그것도 분석 좀 해봐요. 그 제대로 됐는가? 저는 사법시험 떨어졌어요. 1차만 합격이지만 제가 볼 때도 말도 안 돼. 국회에서부터 법사위 심의도 안 하고 하나하나의 그 탄핵 사유마다 논의를 해서 찬반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무들에 그냥 한 거리 하고 그다음에 뭐 법률 위반, 헌법 위반도 막 뒤섞어 놓고 예 그거를 또 재판을 하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. 우리가 저 형사사건 재판하면 공소사실 예 근데 피고는 뭐 누구누구를 두들폈다. 두 번째 피고는 또 누구누구를 피고는 또 누구누구의 뭐 재산을 무슨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쳤다. 그럼 두들팬 거하고 돈을 훔친 거 다 합하면 이제 강도죄가 되겠지만 뭐 따로따로 있을 경우에 며칠이나 두들패고 며칠 후에 이제 뭐 열통 들여서 두들팬 거로 모자라서 돈도 뺏었다. 그걸 따로따로 하면 그게 합쳐서 강도가 될지 모르겠다.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각각 그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심의를 해서 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돈 훔쳤냐 아니냐 이걸 다 확정한 다음에 그러면 폭행도 인정되고 돈도 훔쳤다 하면 요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도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 폭행 하나는 그 절도 이렇게 두 개의 범죄로 보고 예, 처벌할 것인지 이런 게 정해야 되잖아요.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하고 보면 웃기는 거죠. 본래 국회가 예를 들면 제기했던 사유가 뭐 10가지라면 헌법재판소는 그걸 간추려서 뭐 6가지 확 줄여놨죠. 제멋대로 줄여가지고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엉터리 소추 의결서 가져오면 각하식 해야죠. 이런 엉터리하고 재판 못한다. 각하식 다시 의결을 하든지 뭐 말든지 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잖아요. 좀 창피한 수준에 보면 돼요. 국회가 그 심의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다 위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건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인정해줬어. 그게 합법이래. 국회가 법사위 의결을 안 거쳐도 합법. 개별적으로 전문 심리를 하고 찬반 토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찬반 토론 제대로 안 하고 거의 찬반 토론 거의 살짝 없었어요. 뭐 몇 사람이 찬반 의견 낸다 소리는 낸 정도지만 심도 깊은 찬반 토론이 없었어요. 그 따로 엉터리 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통령 쫓아내고 그냥 그 체제 전복한 거 아니면 사실상 그런 판결을 제가 언젠가는 그 비판하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. 물론 이미 한번 비판한 책들이 몇 사람이 한번 나온 걸 아는데 저 나름대로 저도 한번 비판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. 그 판결문 쓴 사람들 역사의 죄인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박살낸 인간들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근데 저는 이렇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히 법적으로 볼 때 실체적인 내용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받았다 아니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애당초 그 탄핵소추 절차 자체 탄핵소추 심판 절차 자체가 저는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봅니다.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정상환 검사는 법적으로는 좀 문제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고. 그 이제 국가인권상위원회 그 의견 한번 표명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안 하는데 정치적으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, 쇼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거 생각 좀 달리합니다.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서 잘못한 거 별로 없고 누군가 기획돼서 터뜨린 거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기획이 아니라도 그래요.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책임은 그 선장과 그 기관사 참 황당하죠. 그 하루살이 선장 비사가 갑자기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되고 뭐 평행소를 빼놓고 진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워. 뭔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
그다음에는 그 해경, 전남 해경인데 그 사람들 제대로 구조했어요? 좀 웃기고, 심지어 그 구조된 그 일반 승객 학생들은 거의 구조 안 되고 저 선원들은 다 구조됐잖아요.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선원 중에서 그 승객 저 선원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, 그 구조된 그 사람들 그 해양 경찰청 누구 집에 숨겨주기도 일시적으로 피난시키기도 했다는데, 근데 그 흑막도 좀 알아봐야 돼요.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, 이제 법적으로는 뭐 그것도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했는데,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, 그 외에 또 다른 저희 뭐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제가 뭐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, 어제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도가 지나친 내가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일단은 그 당시는 제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하지만,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에 판사, 검사 또 변호사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? 극소수잖아요. 소위 그 태극 집회에 나온 그 사람 소수고,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잖아요. 그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어야 되죠. 그러면 그 도태우 변호사 지금 총선 때 그 공천 받았다가 취소된 거, 또는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스카이데일리라고 5.18 광주사태 진실에 관해서 취재 보도한 거죠. 취재 보도 문제면 그걸 반론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야지. 그 신문을 사다 그 의정의 참고 자료를 하라고 강조한 거 아니잖아. 보기 싫으면 자기 내버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 하고, 그리고 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의장직을 사실상 뺏었잖아요. 의장직을 시의원직 자체는 뭐 박탈 안 된 거라는데, 박탈됐나? 안 된 건데 의장직을 뺏었잖아요.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비슷한 그런 탄핵 한 거잖아요.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지시해서 한 거잖아요. 참 어이가 없죠.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정상한 당시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, 지금 변호사신 분인데, 저하고 이제 좀 그 시국을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, 저는 뭐 더 선명하게 이제 주장하는 편인데, 그거 가지고 제가 평생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 했는데, 그건 좀 정말 지나친 거라 생각돼서 어제서야 제가 좀 사과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말 해놓고 나니까 그게 처음에는 뭐 분노해서 했는데, 처음에 1, 2년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.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좀 지나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어제 술 한잔 한 김에 어제 낮에는 밥 먹고 술 한잔 했습니다. 그 다른 분들도, 왔던 분들도 어제 뭐 금요일날은 법원에 재판이 특별한 게 없고, 뭐 그래서 오랜만에 저 만나서 해서 중국집에 식사하면서 술을 많이는 안 했는데 뭐 빼가리가 꼬량주 한 병인가 했습니다. 나중에도 뭐 저때 맥주 좀 하고 한 정도고 한데, 하여튼 그 술의 기운을 빌려서, 맨정신은 사실 사과하기 힘든데 사과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. 욕하는 건 쉬운데. 그래서 우리 저 이문호 교수하고 도정한 변호사가 옆에서 이제 있길래 좀 용기를 내서,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말빨이 좀 세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해서 상대방이 날 좀 적어도 요건 더 이상 안 하게 할 수 있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전화를 했는데 뭐 결과는 잘 됐습니다.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참 곧 출발했는데 이런 소리를 너무 오래 하고 있네. 그래서 어제 여러 해 만에 이제 한 길게 보면 2017년에 제가 왔었으니까 7년 만이 될 수도 있고, 그 후에도 한두 번은 왔었는 것 같은데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그 7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, 그 후에 제가 왔다면 한 3, 4년 만에 만난 분도 있거든요. 하여튼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환영해줘서 고맙고, 특히 제가 이제 지나친 말을 했는데 그 때문에 사실 딴 사람도 아니고 학교 동기 중에 특히 친했던 사람들, 가까운 사람들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그 부담스럽잖아요. 말 한 사람도 부담스럽고 들은 사람도 부담스러운데,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비난 안 하고 오랫동안 참고, 제가 어제 이제 사과의 말을 술 취해가지고 하니까 너그럽게 받아주는 우리 저 정상한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. 또 한 분 더 있네. 박희봉 변호사님도 제가 사과했는데,
참 저런 사람이 너무 목가 나가지고 욱하는 감정을 자제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후회할 말을 행동 말을 자주 해요. 뭐 그딴에 그 행동할 때 자체 할 때는 당시에는 저 자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근거 있고 뭐 떳하다고 하니까 그런 행동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. 박혜봉 변호사도 제가 그 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서무사무소장 있고 요 범어동에서 제가 잠시도 근무하게 됐는데 저를 1년간 고용해줬던 사람인데 좀 저하고 또 성격적인 게 달라요. 그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좀 제가 어떤 데는 약간 박 변호사가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지게 했어. 좋을 때도 있는데.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박혜봉 변호사가 우리 집에 뭐 토백산에 뭐 등산을 올라가는가 뭐 우리 집에 올라가면 무슨 일로 하여튼 그거 알고 그냥 아무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냥 전화 자체를 안 받아버렸어. 받아서 뭐 야 바쁘다 뭐 다음에 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 자체를 안 받아서 걔 솔직히 말해서 씹는단 말이죠. 전화를 씹어버렸어. 사실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잖아요. 그죠? 옛날 집 전화 같은 건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그 뭐 전화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휴대폰은 그러지 아니죠. 전화 왔는데 안 받으면 그 표가 나죠. 전화기 마크 위에다 빨간 선이 오래 해서 딱 끊기게 나잖아요. 전화 그런데 안 받았다 안 됐다 이런 게 사실 그 통신사 조회해 보면 틀림없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창훈 씨가 박혜봉 변호사 전 고용주인데 전 보스한테 전화하는 걸 부담스럽다고 전화 자체 안 받아본 그 죄악의 기록이 있겠죠. 뭐 사실 뭐 다른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. 몇 년 전에 뭐 전화 한 통에 안 받은 게 뭐 대수라고 그걸 사과하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. 저는 그런 걸 하면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오래 가요. 참. 근데 또 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 박 변호사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. 그때 너 삐졌었냐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뭐 삐졌긴 삐졌지. 근데 좀 미안하긴 미안하네. 전화를 받긴 받았어야 되는데 자네 전화 좀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받기 싫어서 그냥 개무시했어. 예. 근데 좀 왔는데 자네하고는 별로 약속이 없는데 뭐 시간 되면 올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했던가 하여튼 뭐 그래 뭔 이야기를 하든가 내 수정모 쪽에 그쪽에 숙박할 테니까 그쪽으로 오면 차라도 한잔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만난 장소는 결국 딴 데서 만났는데 하여튼 그 만나게 돼서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도 풀었습니다. 그래서 제 가슴을 좀 누르고 있었던 제 머릿속에 좀 들어있었던 저의 잘못 두 가지를 좀 뭐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풀어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. 어제 뭐 이문호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두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했다고. 말하자면 주창웅, 박혜봉의 갈등, 알력, 주창웅, 정상환의 또 알력, 갈등 또는 뭐 저주 섞인 다시는 연락하지 마, 부고 보내지 마, 나도 안 보낼게 이런 참 생각이 유치한데 그런 걸 제가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털고 가야 돼 싶어서 어제 나름대로 털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들 아마 우리 저 이문호 교수나 도정환 변호사나 또는 뭐 김성엽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협조가 없었으면 제가 못했을 거고 또 저는 성격이 상당히 모가 난데 정상환 변호사는 그 모가 별로 없는 분이고 박혜봉 변호사는 저처럼 좀 모가 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박혜봉 변호사가 좀 욕심도 있고 의욕도 강해요. 의욕이 강하니까 욕심도 있는데 알고 보면 또 좋은 사람이고 그래요. 제가 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관계없이 그냥 친구 대 친구 학교 동창 대 동창으로 저희 집 근처 와서 같이 밥도 사주고 술도 마시고 한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줬던 건 제가 까먹고 박 변호사 우리 집에 온다 그냥 쳐들어가면 귀찮다 이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런 제가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? 솔직히 그거 전화 안 받은 게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전화 안 받은 게 공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전화 안 받은 그게 직무유기나 뭐 직무소홀이나 뭔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퇴직한 직장에 전 직장의 상사와 이제는 뭐 자유로워진 자연인 주총 사이에 뭐 전화 안 받다고 전혀 내가 죄
형법상 죄는 전혀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또는 이 친구 간의 사교 관계에서는 이게 좀 죄 맞죠. 그래서 그런 걸 풀어서 그걸 또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심지어 나와서 또 뭐 술까지 사주고 뭐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어제 우리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이제 못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 나라가 좀 정상이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실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우는데 제가 아는 우리 동창들이라도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 꼴이 지금 한때 한강 기적으로 불리던 그 성공 신화를 가진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? 이상한 나라로 바뀌어 있어요. 북한이나 중국의 멸시를 받고 조정을 받는 나라로 바뀌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.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세계 5강 진입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걸 여기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어요. 어제 뭐 이문호 교수는 그런 자기 의지를 강하게 표력하더라고. 예. 저 놀랐어요. 이문호 교수 본인이 자신을 극우라고까지 말하면서 저하고 거의 동질적인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과격한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근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건 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동창들을 이게 끌어들이는 게 한편으로는 끌어들이고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별로 끌어들이기 쉽지 않아요. 일이 잘 못되면은 저 하나로 저까지 또 친구들까지 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사무실 피해가 온다거나 넌 뭐 앞으로 정치적으로 선거 출마하는데 피해가 오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저의 뭐 소신은 뚜렷한데 저의 소신 또는 저의 비전을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스스로 좀 자각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이제 이 현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할 때 좀 이분들도 나서서 글이라도 잘 써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요번에 사실 제가 또 신세를 졌다 할까 저를 이제 저의 잘못을 이럴까 하여튼 그걸 커버해 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블루엑스의 이상필 이사하고 김창희 감사는 사실은 어제 저녁 때 만나서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뭐 술 같은 거 안 한다 했는데 밥 먹고 차라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이 낮에 이 일이 좀 복잡해서 본래 2명 만나려 했던 것이 4명을 만나고 또 2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술 취해가지고 사과 전화를 하고 뭐 이런 바람에 외관을 가지를 못했어요.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약속을 깨는 걸 또 이해해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신 우리 김창희 감사하고 이상필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다음 그 6월 뭐 둘째 주나 셋째 주나 하여튼 6월 15일 뭐 넘기 전에 두 분을 우리 풍기적으로 좀 초청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. 초청해서 뭐 제가 사는 모습 다시 좀 보여드리고 우리 저기 뭐 수능 선비촌 그 새로 생겼어요. 선비촌들은 이분들이 가보셨는데 그 뒤에 그 선비촌 뒤에 또 선비문화수련회인가 뭐 하는 뭐 큰 시설이 생겼는데 그거는 못 가봤고 못 가시 보신 것 같고 이분들이 저같이 부석사는 안 가본 것 같아요. 수능까지 갔었는데 부석산 시한상 안 갔었는 것 같은데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리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리니까 갔다 하더라도 오래됐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부석사도 좀 구경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좀 소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일도 좀 협조 좀 구할 일이 있어서 제가 초청하려고 합니다. 아마 두 분이 시간 내서 맞으면 초청에 응해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상 저희 대구 여행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저 능인고 동기 또는 서울보대 동기 또 도정환 변호사는 덕인고 나왔다는데 덕인고 1회 졸업생이라고 첫 졸업생이라고 덕인고 그 다음에 박형웅 변호사는 성광고네 저하고 좀 이질적인 인간들이군요. 그 다음에
하여튼 이분들하고 우리 블루엑스의 운영진이죠. 운영진을 하시는 저를 뺀 두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. 하여튼 저의 그 모난 행동으로 빚었던 잘못된 말들, 행동들 그걸 이제 바로잡고 또 저의 또 섣부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또 이해하고 좀 약속을 날짜를 바꾸는 걸 또 양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35분에 좀 출발해야 되겠네요. 수원에 11시에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사촌 여동생 주춘자 씨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거 가봐야 되는데 저 술을 어제 음주를 했는데 뭐 한 잔 푹 잤으니까 뭐 문제는 없으라 보는데 좀 피곤하긴 피곤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다시 55분인가 아까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켜놓고 지금 40분째 떠들고 있네요. 이제 그만 줄일 때 됐습니다. 횡설수설인데 저는 이거 누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지네들 태도가 7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매실 좀 짧고 명확하게 하라, 길게 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. 한번 꺼내놓으면 온갖 과거의 기억을 다 꺼내가지고 막 그 잡동사니 늘어놓은 것처럼 그 이삿짐 풀어놓는데 막 온갖 거 다 나오잖아요. 풀면은 그런 것처럼 제가 막 그 온갖 걸 다 풀어놓는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. 이제 앞으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짧게 그냥 저희 어제 정심 약속에 응해주신 그리고 본래 계획에는 없었던지만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저녁 약속을 깼는 데 대해서 이해해주고 제가 다른 날짜를 잡아보자 하니까 동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걸 이렇게 40분짜리를 만드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. 이걸 줄여서 앞으로 내수는 5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이런 거 만든 다음에 잘못되면 이제 요약 영상을 따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쁜 사람 시간 좀 그만 뺏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. 근데 큰 잘못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 느끼는 거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좀 출발해야 되는 관계로 그만 끊겠습니다. 저 앞에 어퍼런가? 어퍼러 모텔, 오페라 모텔이라고 뭐 쉽게 부르는데 저기서 잤어요. 제가 5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몇 호까지는 공개 안 할게요. 몇 호인지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전화를 연락 주십시오. 010-4312-8016 그래 연락 주시면 제가 몇 호라고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. 그 상대방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이상입니다.